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건 파일의 레이먼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얼굴을 내밀고 사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해결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벽에서 나온 수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가져왔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추리의 세계로 같이 빠져보세요. 벽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수첩은 말을 했다. 오늘의 사건은 이 도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누군가에겐 잊힌 장소, 누군가에겐 과거의 흔적. 하지만 이곳은 어떤 진실을 말하려 한다. 금이 간 벽지, 어두운 조명, 매일 아침 반복되는 발소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일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시작됐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끝은 결코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정은 날짜가 바뀌는 순간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울 외곽 작은 주택가. 모든 불이 꺼지고 도로엔 차 한 대도 없다. 그리고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첫 번째 통화는 2025년 6월 20일 자정 정각. 피해자 윤소연 29세 영어학원 강사의 집으로 걸려왔다. 소연은 그날 하루 종일 친구에게 이상한 문자들을 보냈다. 단어 몇 개가 반복되는 기묘한 말들. 예를 들어 벽 너머 손이 보였어.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 그녀는 통화 후 약 34시간 뒤 집안 화장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외상은 없었지만 눈을 뜬 채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경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보고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핸드폰 통화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고 와이파이 설정 시간은 정확히 자정 0시 0분. 그날 자정 그녀의 창밖 CCTV엔 이상한 영상이 담겨 있었다. 화면이 몇 초간 흔들린 후 희미한 실루엣이 그녀 집 창가 쪽으로 다가가더니 사라졌다. 나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다. 흔들림은 마치 전파 간섭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창문이 아파트 18층이라는 거다. 그녀가 처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첫 번째 기록된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정의 전화는 계속됐다. 우연은 반복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그 사실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2025년 6월 22일 자정 정각. 이번엔 강북구 수유동 3층짜리 빌라의 한 세입자 남성. 이름은 백성우. 35세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백 씨는 그날 저녁 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자정에 전화가 오면 받지 말고 바로 나를 찾아줘. 하지만 아무도 그 메시지를 본 사람이 없었다. 전송 시간이 그가 사망한 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발견된 건 오전 6시 40분. 출근하던 옆집 주민이 신고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백 씨는 책상에 앉은 채 숨져 있었다. 정확히는 그대로 굳어 있었다. 양눈은 떠진 채 고정돼 있었고 입술은 경직된 채 뭔가를 말하려는 형태였다. 가장 이상했던 건 모니터 화면.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씨로 단 한 문장. 영시의 규칙을 어겼다. 이건 누군가 만든 메시지가 아니다. PC는 꺼져 있었고 전원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나는 주변 CCTV, 통신 기록, DNS 로그까지 분석했다. 그의 집으로 들어온 신호는 없었다. 하지만 자정 직전 그의 라우터가 4초간 연결을 잃었다. 그 4초. 누군가, 무언가가 들어온 시간이다. 윤소연 그리고 백성우.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자정에 의문의 전화. 통화 기록은 삭제. 주변 장치가 순간적으로 먹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신 주변엔 벽이 있었다. 두 번째 희생자도 마지막은 아니었다.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겨졌을 때 결말은 언제나 같았다. 세 번째 사건은 앞선 두 사건과는 조금 달랐다. 피해자와 통화는 없었다. 오직 전화선을 자른 흔적만이 남았다. 2025년 6월 24일 마포구 연남동. 70년 된 단독주택. 사망자는 이지연 41세. 소설가이자 수집가. 사건 발생 당시 그녀는 지하실에서 홀로 작업 중이었다. 이상했던 건 그녀의 집 전화선이 완벽하게 끊어져 있었다는 것. 자정 5분 전 누군가 그 전선을 고의적으로 자른 흔적. 가위도 칼도 아닌 절단기류의 깨끗한 단면. 사망 추정 시간은 자정에서 10분 지난 시점. 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지하실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오직 녹음기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그 녹음기 속에는 희미한 숨소리와 작은 중얼거림. 이름이 틀렸어. 그는 내가 아니야. 책상 위 빛 바랜 노트 한 권. 거기엔 과거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수집한 자정 사망자들의 리스트. 1974년, 1982년, 1999년. 매년 6월 정확히 자정에 사망한 사람들의 기록. 그녀는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다. 그녀가 적은 명단 속 2022년 정소민이라는 이름.
그녀는 윤소연의 친언니였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졌던 사람. 하지만 부검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망 장소도 모호했고 연락처도 폐기된 상태. 세 번째 희생자는 어쩌면 목적이 달랐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때문에 대상이 되었던 건 아닐까? 전화선을 자른 건 스스로였을까? 아니면 그들이 방해를 막기 위해 끄는 걸까? 이제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사건은 연결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자정마다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리는 점점 나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탐정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번 통화는 내게 걸려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26일. 시간은 정확히 0시 0분. 나의 개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폰 화면엔 아무런 번호도 표시되지 않았다. 알 수 없음. 하지만 수화기 너머는 너무 조용했다. 2025년 6월 26일. 시간은 정확히 0시 0분. 나의 개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폰 화면엔 아무런 번호도 표시되지 않았다. 알 수 없음. 하지만 수화기 너머는 너무 조용했다. 지금 보고 있지. 그리고 통화가 끊겼다. 다시 전화해보려 했지만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나는 즉시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로그엔 통화 기록이 없었다. 통신사에서도 그 시간대 통화 발생 없음으로 나왔다. 게다가 그날 내 휴대폰 와이파이 연결은 자동으로 끊겼다. 마치 누군가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기라도 한 듯.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내부 CCTV를 확인했다. 그러자 정문 앞 약 3분간 녹화되지 않은 구간이 있었다. 시간은 1에서 4 사이. 딱 전화가 끝난 직후였다. 화면이 돌아왔을 때 문 앞 바닥엔 작은 흠집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의 구두 끌린 자국. 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 모든 사건을 쫓아왔고 이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자정의 통화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그건 계단식 사건이었다. 이름도 장소도 방식도 달랐지만 무언가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창문을 가리고 잠을 잤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바꿔두고. 하지만 다음 자정 또 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을 감지 못했다. 벽 너머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끝내 다시 그 벽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름들을 마주하게 된다. 2025년 6월 28일. 나는 처음으로 사건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소연이 살던 집 바로 옆 5년째 방치된 402호.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벽엔 기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벽지 아래로 사라졌다. 나는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는 오래된 수첩이었다. 겉표지엔 관찰 기록 3기록차라는 문구. 내부엔 정체불명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윤소연 6월 20일 0시 0분, 정다혜 5월 14일 0시 0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음은 나인가? 나는 이 이름들을 경찰 실종자 기록과 대조해 보았다. 놀랍게도 모두 최근 1년간 미제 실종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리고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마지막 통화 시간이 0시 0분이었다. 그 노트엔 이상한 구도도의 스케치도 함께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그게 바로 아파트 평면도였다는 것. 수첩엔 CCTV에 사각지대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문간에 설치된 유리 반사점까지 마치 누군가가 그 공간을 사냥터처럼 분석해 놓은 것이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아래 희미한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윤 6월 30일 0시 0분. 나는 수첩을 덮었다. 벽지는 다시 붙이지 않았다. 왜냐면 그건 이제 증거가 아니라 경고였기 때문이다. 자정의 통화는 괴담이 아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이야기에는 그것을 기록한 자가 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보기 위해 기록하고 기억되기 위해 일부러 남긴 흔적들이 있었다.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겨진 잉크의 번짐을 분석하기 위해 감식과 연결했다. 놀랍게도 수첩의 특정 페이지에는 아주 희미한 압력이 남아 있었다. 강선우라는 이름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흔적이었다. 강선우.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주소지는 그 폐가였던 402호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임대 기록을 추적했고 놀랍게도 그는 2년 전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다. 나는 선우의 이름으로 가입된 옛 이메일을 복구했다. 아이디는 observerg로. 거기엔 수백 개의 CCTV 영상과 도면, 통화 기록 캡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문서. 영시 행동 패턴 분석 12권 요약. 그 문서는 모든 피해자의 행동과 시간을 정리한 일종의 패턴 지도였다. 나는 처음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스토킹이나 정신병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관찰자의 실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
강선우가 남긴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는 실험을 멈췄다. 그들이 나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강선우가 멈췄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받았을 가능성. 나는 처음으로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하나의 의식을 중심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관찰자는 사라졌지만 기록은 남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따라 또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라 이 게임의 한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익명 제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그 제보가 수많은 연결고리 중 유일한 조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날 내 사무실 팩스로 한 통의 종이가 도착했다. 발신지 불명 흔한 레이저 출력물. 한 줄만 적혀 있었다. 402호 그들은 아직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엔 한 장의 사진. 벽면에 다닥다닥 붙은 사진들과 줄로 이어진 흔적들. 그건 내가 며칠 전 본 선우의 기록실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조명이 흐릿하고 해상도는 낮았지만 배경 구석 어딘가에 희미한 실루엣이 있었다. 그림자 속의 실루엣은 분명히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 반만 드러난 그 인물은 내가 이전에 수사했던 사건의 실종자와 유사했다. 이 제보는 단순한 단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려 했고 동시에 경고하고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그는 아직 내 뒤에 있다. 나는 사무실 건물의 CCTV를 확인했다. 팩스가 전송된 시간 외부 출입은 없었다. 하지만 영상엔 3초가량의 공백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전송이 아닌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다. 누군가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접 출력하고 남긴 것이다. 제보자와 감시자는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그 둘조차도 다른 누군가의 장기말이었을까? 나는 점점 더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감시와 조작, 그리고 잊히지 않은 기록의 이야기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제보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의 끝을 따라 다음 조각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때때로 진실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다. 이번 단서는 그런 종류였다. 내가 직접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 며칠 전 조용히 살고 있던 한 노인이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3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사건의 목격자였다. 하지만 그때도 그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으로 무시되었다. 그는 말했다. 그날 밤 유일하게 켜져 있던 402호의 창문. 창밖으로 한 남자가 벽에 손을 대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고. 손전등처럼 희미한 불빛 아래 남자는 마치 벽 속에 말을 거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나는 402호의 유리창을 확인했다. 그 창문은 바깥에서 보면 반사로 인해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각도에서 실루엣이 흐릿하게 드러난다. 사진 속 그림자와 그 노인이 말한 그림자는 일치했다. 그는 단지 한 명이 아니었다. 내가 찾은 기록엔 몇 명의 유사한 제보자들이 있었다. 모두 흐릿한 기억을 갖고 있었고 모두 주의할 필요 없음으로 분류되었다. 누군가 이 목격들을 지우고 있었다. 시스템적으로. 진실은 종종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유리창 너머의 눈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단지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을 뿐.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중 하나의 눈을 통해 또 다른 문을 바라보고 있다. 벽은 진실을 숨기기에 적절한 장소였다. 하지만 그 틈새 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봉인되어 있었다. 아파트 외벽 보수 공사 중 한 작업자가 낡은 외벽 일부를 제거하다. 금속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상자 안에는 낡은 테이프 레코더와 녹음된 테이프 여러 개. 그 중 하나의 테이프를 재생하자 흐릿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록 중입니다. 누군가 듣고 있다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경엔 TV 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녹음된 날짜와 시간. 그것은 3년 전 402호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망사건 직전이었다. 놀랍게도 경찰 보고서에는 이 녹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다른 테이프에선 누군가를 협박하는 음성이 들렸다. 다 알고 있어. 그날 밤 네가 뭘 했는지. 그 뒤엔 바닥을 긁는 듯한 끔찍한 소리. 나는 이 테이프의 내용을 전문가에게 의뢰했고 모든 배경음이 402호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분석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록은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발견되었던 상자는 폐기 예정 문서로 분류되어 있었다. 목소리는 지워질 수 있지만 남겨진 흔적까지 사라지진 않는다. 벽의 틈 사이에서 들려온 이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이제 나는 다음 장소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지막 조각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상자는 평범한 사무실 책상 밑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는 그저 버려진 서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엔 시간이 무너진 흔적이 있었다. 2025년 7월 1일 서울시청 민원실 자료 폐기 목록을 정리하던 담당 직원이 우연히 발견한 회색 플라스틱 상자. 상자엔 봉인 테이프와 함께 폐기 금지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상자 안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폐쇄회로 영상 캡처본, 수기 메모, 그리고 보안 등급이 삭제된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 중 몇몇 파일은 사건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료 일부를 디지털 복원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그 결과 삭제된 것으로 여겨졌던 보안 카메라 영상 3개가 복원되었고 그중 하나는 402호 앞 복도에서 누군가 상자를 내려놓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얼굴을 철저히 가렸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귀 뒤 작은 점이 확인되었다. 그는 오막에서 사라진 윤기혁과 유사한 외형이었다. 그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다. 복원된 문서의 마지막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가 잊는다고 해서 시간도 잊는 건 아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스스로 묻어두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색 박스 안엔 무너진 시간이 아닌 감춰진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을 향해 나아간다. 어떤 문서는 기록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이건 누군가에 의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는 것처럼 설계된 문서였다. 나는 복원된 회색 박스 앞 문서 중 인쇄가 거의 지워진 한 장을 주목했다. 열화된 글자와 번진 잉크 속엔 10자 남짓한 이름 리스트가 있었다. 그중 절반은 이미 이 사건의 사망자들이었다. 맨 마지막 줄 볼펜으로 눌러쓴 듯 깊게 파인 이름 하나가 보였다. 정확히는 이름이 아니라 초성뿐이었다. 이응지으츠. 그 순간 떠올랐다. 피해자의 생전 지인 중 누군가가 그 이니셜을 썼었다. 조사팀과 함께 피해자 집의 벽장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앨범 속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복도에서 찍힌 사진. 3명의 인물이 웃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사건의 피해자였고 또 다른 인물의 뒷모습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확인해본 결과 그 인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었고 최근 5년간의 거주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 속에서 지워진 듯 존재했고 문서 속에서도 이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다. 문서 마지막 뒷장. 희미한 펜 자국으로 적혀 있었다. 기억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그 문서를 다시 폴더에 넣었다. 단지 종이 몇 장이 아니었다. 이건 이 사건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마리였다. 사람들은 기록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기록되지 않아야만 살아남는다. 나는 그날부터 기록이 아닌 기억을 쫓기 시작했다. 어떤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 않는다. 그저 보고 싶은 것만을 우리에게 되돌려줄 뿐이다. 그날 피해자의 동료였던 윤민서 씨의 증언을 따라 나는 아파트의 오래된 공용 복도로 향했다.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 복도 끝에는 유독 이상한 분위기의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거울은 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유리에는 얕은 금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었던 자국처럼 얼룩과 스크래치가 얽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거울에 비친 장면이었다. 나는 복도의 끝을 향해 걸었고 거울 속 내 모습도 따라 걸었지만 중간에 분명히 내 옆을 누군가 지나간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해당 복도에 설치된 CCTV의 기록을 복원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영상 속 내 행동은 확실히 이상했다. 나는 누군가를 피하듯 몸을 약간 옆으로 틀고 있었던 것이다. 거울을 분리해본 결과 그 뒷면에는 작은 낙서가 남아있었다. 진실은 반대편에서 웃는다. 그리고 구석에는 흐릿한 손자국이 겹겹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거울은 모든 걸 비추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감추기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열쇠는 언제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닫아두려 했던 기억을 다시 열어버리기도 한다. 아파트 최상층 원래는 창고였던 공간. 하지만 몇 년 전 입주민 민원으로 철문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기록에는 안전상 문제로 폐쇄 조치.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녹슨 열쇠 하나가 발견됐다. 문을 열자 거기엔 오래된 책상 하나와 녹슨 금속 박스가 있었다. 박스 안엔 수십 장의 사진과 메모지. 그중 한 장. 피해자의 집 내부와 유사한 구조의 실내 사진이 있었다. 나는 사진을 자세히 살폈다. 그 벽지의 무늬. 그 벽의 질감 피해자 집에서 본 바로 그 위치였다. 벽지의 한쪽 구석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다음은 너야. 책상 아래 바닥에는 열기구 형태의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테이프 녹음기 한 대가 있었다. 플레이를 누르자 들려온 목소리. 기록자는 단 한 명이 아니야. 녹음을 듣고 있던 중 다락방 문이 철컥하고 닫혔다. 누군가 복도에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천천히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문은 닫혔다. 하지만 나는 이미 열어버렸다. 이제 이 기억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누군가 이 다락을 다시 찾는다면 나와 같은 결론에 다다를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 창문 없는 방에는 빛도 그림자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아파트 설계도엔 표시되지 않은 구역. 지하실 끝 오래된 보일러실 뒤편에 나 있는 작은 철문. 그 문 뒤에는 창문이 없는 방이 있었다. 방 안은 차가웠고 공기엔 먼지가 가득했다. 벽에는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힌 듯한 자국이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었고
바닥 한편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녹음 장치 하나.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0시. 여전히 여기 있어. 그건 피해자의 목소리였다. 날짜는 실종 이틀 전. 녹음을 끝내자마자 방 안벽면에 작은 거울이 흔들렸다. 그리고 뒤편 또 다른 문이 조금 열렸다. 문틈 사이로 보인 그림자, 그건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착시라 생각하며 그 문을 열었지만 안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탁자 위에는 한 줄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넌 잘못 짚었어. 그 이름이 아니야. 창문 없는 방. 시야는 닫혀 있었지만 들리는 것들은 너무나 또렷했다.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처음 그 전화를 받은 그 순간으로. 그날 벽장 안에서 발견된 두 번째 수첩. 그 속엔 첫 번째 수첩과는 다른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번 수첩의 목록은 이름이 아니었다. 알파벳과 숫자가 혼합된 코드들. 예를 들어 K3-1907, M7-2265 그리고 그중 하나 D-1. 그 코드는 나의 것이다. 나는 코드의 규칙성을 분석했다. 그건 각 피해자의 이니셜과 날짜 혹은 장소를 조합한 일종의 암호였다. 이 수첩은 누군가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정리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코드 중 일부는 붉은 잉크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코드들은 모두 사망자와 일치했다. 즉, 이 수첩은 예고장이었다. 맨 마지막 페이지 한 줄이 찍혀 있었다. 그 조각은 아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엔 아주 희미하게 낙서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지금도 그는 듣고 있어. 나는 처음으로 수첩을 쓰던 사람의 존재를 실감했다. 그는 단순한 제보자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기획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누락된 한 줄의 메모. 그리고 그것과 함께 발견된 작은 금속 열쇠 하나.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제 봉인의 시기를 지나 개봉의 시간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수첩 뒷장 안쪽 자칫 지나칠 뻔했던 연필 자국 하나. 좌표를 연상케 하는 숫자 6자리가 연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것이 위치 정보를 암시한다는 걸 직감했다. 확인해본 좌표는 오래전 폐쇄된 도시 외곽의 한 정신병원. 성호요양병원. 이 병원은 10년 전 화재 이후 영구 폐쇄되었다. 하지만 그 기록은 공식적인 것만 존재할 뿐이었다. 밤이 깊을수록 그 병원은 더 침묵 속에 가라앉았다. 문은 독스럽고 외벽은 지저분한 낙서로 덮여 있었다. 나는 금속 열쇠를 손에 쥔 채 병원 동쪽 날개 끝 복도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 봉인된 문이 있었다. 이 문은 단 한 번도 개방된 적 없는 것처럼 보였다. 문고리는 특이하게도 오른쪽으로만 회전되게 설계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열쇠를 꽂았다. 그리고 딸깍. 문이 열리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다. 방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중앙엔 의자 하나. 그 위엔 녹음기가 있었다.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음성. 이번엔 내 목소리였다. 2025년 4월 17일. 이 목소리를 듣는다면 너는 이미 두 번째 경계에 도달한 거야. 기억해. 이름은 존재를 조작할 수 있어. 방 안 서랍에는 또 다른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번엔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K17-블랙.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났다. 탁탁탁. 누군가 복도 끝을 걷는 듯한 규칙적인 발걸음. 하지만 문을 열고 나섰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벽에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세 번째 문은 네가 열지 않아도 열린다. 나는 누군가의 시나리오 안에서 정해진 동선을 따라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시나리오의 흐름을 거꾸로 써 내려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열쇠는 아직 하나 더 남아있고 문은 앞으로 3개가 더 있다. 우리는 종종 유서라는 단어에 무게를 둔다. 진실의 마지막. 죽음의 설명서. 하지만 이 방에 남겨진 것은 고백 없는 유서였다. K17-블랙. 두 번째 열쇠에 적힌 번호는 곧 위치를 의미했다. 나는 다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로 돌아갔다. 거기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 하나가 있었다. 성호요양병원 내부. 특이하게도 사진에는 빨간 형광펜으로 X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도착했다. 그곳은 병원장 사무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숨겨진 방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쾅 하는 소리. 천장이 무너질 듯한 충격음.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책상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흰 봉투엔 이름도 날짜도 없었다. 그 안엔 A 사용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내용은 단 3줄.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지금 너도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건 유서인가? 아니면 협박인가? 아니면 다음 단서인가? 방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책장엔 책도 없었고 컴퓨터는 오래전에 고장난 듯했다. 하지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 영상 파일이었다. 플레이를 누른 순간 검은 화면 속에 한 남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음성은 변조되어 있었다. 이걸 보고 있다는 건 너도 알고 있는 거지. 벽 속의 수첩은 시작이 아니야. 그건 마지막을 알리는 장치였을 뿐. 영상은 1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나를 멈춰서게 만들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며 비춘 병원 내부. 그리고 그 화면 안 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 간 적이 없었다. 영상은 몇 주 전 날짜였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해야 했다. 기억 속에 없는 장면.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흔적. 고백 없는 유서, 그리고 내가 쓰지 않은 나의 영상. 진실은 방에 없었다. 어쩌면 나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기억은 흐르지 않는다. 흐트러진다. 뒤섞이고 잘못 꿰매진다. 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었다. 2025년 6월 21일. 분명히 나는 그날 성호요양병원에 있지 않았다. 내 휴대폰 GPS도 CCTV 기록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은 달랐다. 카메라 앵글은 내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담고 있었다. 옷차림, 걸음걸이, 심지어 오른쪽 팔에 있던 상처까지도. 나는 수첩의 두 번째 절취선 아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ME-419. 이건 이전에 본 적 없는 코드였다. 날짜는 4월 19일. 그날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었다. 의식이 없었던 그 일주일간 누군가가 나의 이름으로 어디론가 다녀갔다는 기록. 출입 명부 CCTV. 그 흔적은 너무 명확해서 거짓이라 보기엔 완벽했다. 나는 병원 측에 직접 문의했다. 입원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무기록 열람 요청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돌아왔다. 환자 도윤 담당의 문정훈. 입원 기간 2025년 4월 19일, 2025년 4월 25일. 나는 이 의사를 모른다. 문정훈이라는 이름은 이 병원 명단에 없다. 누군가가 나의 과거를 조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누구였을까? 영상을 재생하며 몇 번이고 멈췄다. 그 병원의 복도 끝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던 나. 하지만 어느 순간 그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분명히 입술이 이렇게 움직였다. 도윤, 넌 어디 있었어? 현실은 금이 간 거울 같았다.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로 내가 아닌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상상일까? 아니면 나의 일부가 이미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순서가 바뀌었다. 기억의 순서가, 시간의 기록이, 사건의 흐름이.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이 모든 사건의 기획자가 조용히 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내가 받았던 갈라진 수첩의 조각. 그건 사실 전체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건 또 하나의 수첩. 셋째 기록이었다. 서랍 안에 들어있던 검은 비닐봉지. 고의로 감춰진 듯한 그 안에서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겉표지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안쪽을 펼치자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었다. 모든 글씨가 반대로 쓰여 있었다. 좌우가 뒤집힌 글자들.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나는 수첩을 거울 앞에 두었다. 그러자 글자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익숙한 이름들. 그러나 앞선 수첩들과 순서가 달랐다. 죽은 자들이 맨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맨 뒤에.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마지막 페이지. 도윤 사망 예정일 2025년 7월 1일. 그건 오늘이었다. 그 수첩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 안엔 내가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건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죽음들, 그리고 내가 아직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수첩을 누가 썼는지 추적했다. 글씨체는 앞선 두 수첩과 달랐다. 보다 단정했고 감정이 억제된 듯한 필체. 냉정하게 계산된 듯한 그 구조는 기록자가 아닌 설계자의 것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지금껏 모든 수첩은 서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닐까? 나는 수첩을 들고 집안의 모든 거울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러자 한 거울에서만 내 뒷모습의 그림자가 보였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울 속의 나는 그저 똑같이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단 하나 미세한 차이. 거울 속 나의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셋째 수첩은 경고장이었다. 누군가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있었고 나는 그가 써내려간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그 수첩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이 이야기를 끝내야 했다. 살기 위해서. 모든 기록은 종말을 향한다. 모든 통화는 마지막 끊김을 향해 간다. 하지만 이 마지막 통화는 끊기지 않았다. 2025년 7월 1일 밤 11시 59분. 나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통화가 연결되지도 않았고 끊기지도 않았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나 자신의 목소리였다. 너도 알고 있잖아. 이건 끝이 아니야. 나는 소리를 지르듯 되물었다. 누구지? 왜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웃으며 말했다. 흉내? 아니, 나는 너야. 진실을 원한다며? 그럼 하나만 묻자. 첫 번째 수첩, 너는 언제 처음 본 거지? 말을 잇기도 전에 방 안의 조명이 꺼졌고 책상 위 노트북은 자동으로 재시작되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나의 음성 파형. 그리고 그 파형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말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나는 통화를 종료하려 했지만 종료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통화의 주도권이 내게 없다는 듯. 그때 통화 상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곧 만나게 될 거야. 너 자신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자정의 통화는 분명히 누군가의 마지막이 아니라 나의 시작이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기록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수첩 속 이름 X-37.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행적도 기록도 사진 한 장조차 남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나는 가장 먼저 행정 시스템을 확인했다. 주민등록, 출입기록, 세금, 병원 진료, 심지어 SNS까지. 그 어떤 디지털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은 이어졌다. 그 남자 X-37, 그 사람 전에 본 적 있어요. 그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록은 없는데 기억은 있다. 누군가의 뇌리엔 남아있는데 세상에선 사라진 이름. 그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나는 CCTV를 확인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여러 사람이 X-37과 대화했다고 말한 시간대였다. 하지만 영상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이하게도 그 순간 영상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화면 일부가 흐릿하게 번졌다. 전자파 간섭? 기술적 오류? 아니, 그것도 이상했다. 시스템 로고엔 아무 기록이 없었으니까.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X-37을 그려나갔다. 긴 팔, 가느다란 손가락,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는 안 왔는데도요. 각자의 기억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을 종합하자 마치 하나의 인형을 꿰맞춘 듯했다. 기억 속 인물은 실체가 없었다. 혹시 누군가 이 인물을 삽입해 놓은 것 아닐까?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뢰한 결과 수첩을 발견한 날짜의 전후 며칠간 내 컴퓨터에서 X-37이라는 검색어가 여러 번 입력되었다는 기록이 나왔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검색을 한 기억이 없었다. 브라우저 기록도 키보드 로그도 전부 삭제되어 있었다. 단지 포렌식상 메모리 접근만 존재했다. 누군가가 내 기기를 사용한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를 찾고 있었던 걸까? 나는 이전에 그가 다녔다던 폐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폐기되지 않은 오래된 열람 노트가 있었다. 나는 수십 권을 넘겨가며 손글씨를 비교했다. 그러다 발견했다. 매우 비슷한 글씨체. X-37. 여기 있었다. 라는 짧은 문장. 날짜는 바로 수첩이 발견되기 1년 전이었다. 그는 실존했는가? 아니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인가? 누군가가 남긴 가짜 기억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이 사건의 중심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현장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실조차 조작되어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수첩이 발견된 벽, 침대 옆 낡은 조명, 삐걱거리는 마루. 모든 것이 처음 방문했을 때와 달라져 있었다.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책장의 위치였다. 처음엔 창문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벽을 따라 이동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공간을 정리한 것처럼. 하지만 집주인은 여행 중이었고 열쇠는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했었다. 그리고 그 책장 뒤에는 작은 스크래치가 남아 있었다. 무언가 날카로운 도구로 긁힌 자국. 누군가 이곳에 들어왔다. 아주 조용히, 아주 세밀하게. 도어락 로그를 확인했지만 마지막 출입은 여전히 나로 되어 있었다. CCTV도 마찬가지였다. 기록된 출입은 없었다. 하지만 집안에는 새로 바뀐 공기 흐름이 있었다. 내가 처음 열었던 창문은 닫혀 있었고 닫아두었던 작은 베란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경찰 측에서는 침입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이 방을 재배치하고 떠난 것이다. 부엌 구석 작은 사물함 안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뒷면엔 연필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그는 여기 있었다. 사진 속 배경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집이었다. 사진 속 사람은 흐릿했다. 얼굴은 빛에 반사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배경 속 시계는 0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 주변 상점과 아파트 CCTV까지 수집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은 이상하게도 0시를 중심으로 지워져 있었다.
그 시간대엔 영상이 건너뛰거나 정지되었고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듯한 영상. 하지만 원본은 그대로였다. 이 집, 이 사건, 이 수첩. 모두 영시를 중심으로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수첩을 열어봤다. 맨 뒷장에 익숙한 글씨체가 새겨져 있었다. 영시 벽이 열린다.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이 진실에 닿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사라졌고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모든 단서가 모였다. 하지만 정답은 여전히 벽 너머에 있었다. 그 마지막 열쇠를 찾기 위해 나는 처음 그 벽을 마주했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나는 구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 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1990년대에 시공된 이중벽 구조였다. 외벽 안쪽엔 공간이 있었고 누군가 그 안에 수첩을 감췄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특정한 패턴을 따라 설계되어 있었다. 중앙의 균열은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열쇠의 위치를 가리키는 지도였다. 나는 다시 수첩의 마지막 장을 확인했다. 거기엔 단 한 줄. 그는 매번 영시의 벽을 건넜다. 건넌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계속 곱씹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시 정각 나는 벽 앞에 섰다. 손전등도 껐고 소리도 죽였다. 그냥 가만히 벽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아주 미세한 진동 그리고 바람 소리도 없이 벽의 일부가 떨리는 걸 느꼈다. 나는 곧장 벽지를 뜯어냈고 그 뒤엔 또 하나의 철판이 숨어 있었다. 철판엔 손으로 눌러 만든 작은 홈이 있었고 그 안에 단 하나의 USB가 들어있었다. USB를 분석하자 암호화된 영상 파일이 나왔다. 복호화에는 하루가 걸렸다. 그리고 나는 그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한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실루엣. 그는 나였다. 하지만 나는 그 영상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그 영상 속 나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벽을 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내고 있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사건은 순환하고 있었다. 영시는 단지 시간이 아니라 경계였다. 어느 지점에서는 내가 목격자가 되고 다른 지점에서는 내가 다음 기록자가 된다. 그 수첩이 왜 나를 향해 다가왔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USB의 영상은 단 하나였다. 단 하나뿐이었기에 더 무서웠다. 기억이 없는 나의 모습. 내가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 하지만 그건 분명히 내 표정, 내 손짓, 내 목소리였다. 나는 USB에 남겨진 메타데이터를 분석했다. 영상은 6월 15일.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분명히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시간대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했다. 그런데도 영상 속 나는 나보다 먼저 그 수첩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기억을 가졌던 또 다른 내가 존재했던 것이다. 다시 영상을 보며 나는 사소한 차이를 찾아냈다. 벽을 여는 손짓의 습관, 가만히 서 있는 자세. 나는 평소보다 왼쪽 어깨가 낮았고 입꼬리를 약간 올리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따라해봤다. 정확히 같은 각도로 어깨를 내리고 같은 눈빛으로 웃으며 나는 영상 속 인물과 완전히 같아졌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도플갱어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복제된 인격의 이야기였다. 나는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다. 잉크가 바른 첫 장. 거기엔 처음엔 읽지 못했던 희미한 숫자들이 있었다. 512, 144, 512. 코드 같은 이 숫자들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건 서버의 구조였다. 512개의 키, 144개의 연결 지점, 그리고 또 다른 512개의 백업 메모리. 나는 그것이 기억 저장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을 직감했다. 수첩에 붙어있던 사진 한 장. 건물 내 또 다른 벽의 사진이었다. 나는 즉시 그 장소를 찾았다. 낡은 다용도실의 한쪽 벽. 지극히 평범한 회색 벽지 아래 기묘하게 솟아오른 벽의 라인이 있었다. 그 벽을 두드렸다. 텅, 텅, 뚝. 중간 부분이 비어 있었다. 벽을 열자 안에는 또 하나의 상자가 있었다. 금속 상자 위엔 기록자 B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열쇠는 없었지만 작은 해킹 툴로 잠금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종이 노트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음성 녹음기가 있었다. 녹음기를 틀자 음성이 흘러나왔다. 기록자 A,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넌 이미 벽의 절반을 통과한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실험이다. 우린 수많은 반복 끝에 내 기억을 복제했고 이제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누가 끝까지 기억하는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누군가는 나의 기억을 복제했고 누군가는 나의 결정을 테스트했다. 나는 더 이상 단서를 쫓는 탐정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실험의 중심에 선 피험자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수첩을 펼쳤다. 거기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이름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름들이 지워져 있었다. 수첩 마지막 장엔 두 개의 목록이 병렬로 적혀 있었다. 하나는 지금까지 밝혀낸 인물들의 이름.
다른 하나는 처음 보는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이름들. 마치 이 사건을 지켜본 또 다른 나가 적어둔 것처럼. 그중 절반은 형광펜으로 칠해진 후 잉크를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정 인물의 이름만 계속 교체되었고 나는 그것이 기억 조작의 흔적임을 직감했다. 그 옆엔 작은 도표가 있었다. Y축은 날짜, X축은 이름. 반복적으로 누가 살아남았는가를 표기한 듯한 표.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관찰된 패턴이었다. 벽에서 꺼낸 마지막 영상에는 두 개의 시점이 동시에 재생되었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 다른 하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진실. 카메라는 서로 다른 시점에 나를 보여주고 있었고 결국 하나의 문 앞에서 마주쳤다. 나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열리는 문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다. 혹은 시작됐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기억을 마주하겠는가? 아니면 잊기로 하겠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다. 다음 사건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하지만 당신이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당신의 실력을 나한테 증명해줘라. 아, 그리고 구독은 눌러주길 바란다.